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캘리그라퍼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수호서재에서 출판한 이서윤, 홍주연 작가님의 더 해빙입니다. 이 책은 사이트에서 높은 판매 순위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궁금증에 책 상세 보기를 클릭하게 됐고 구매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이 책은 어떻게 하면 부를 가질 수 있는지, 그 부를 만드는 행운을 어떻게 내 것으로 만들 수 있을지에 관한 책입니다. 책에서 지금 얼마에 이 주식을 사라, 혹은 지금 이 땅을, 이 아파트를, 이 건물을 구매해라, 이렇게 딱 집어서 알려주면 아주 편하겠지만 이 책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상위 0.1%만 찾아 조언을 듣는 행운의 여신이라는 이서윤을 기자 시절 인터뷰한 홍주연 작가가 다시 부를 얻기 위한 방법에 대한 의문을 가지고 10년 후 다시 만나면서 이 책은 만들어지게 됐습니다. 사주와 관상에 능한 할머니로부터 7살 때부터 운명학을 배웠고 그 후 동양 철학부터 깨달음을 얻고 그것을 바탕으로 자신만의 데이터를 만들어 자문을 했다는 이서윤이란 미스터리한 인물을 통해서 그동안 자문과 본인의 깨달음을 통해서 부자가 되는 방법을 소개한 책입니다. 저는 이 책을 읽고 두 가지가 떠올랐습니다. 먼저는 소금 장수와 남학신 장수를 둔 어머니 이야기입니다. 처음엔 비가 오면 소금 파는 아들을 걱정했고 해가 쨍쨍 뜨면 남학신 파는 아들을 걱정했는데 생각이 바뀌면서 비가 오면 남학신을 신나게 팔 아들을 떠올렸고 해가 쨍쨍 뜨면 불티나게 소금을 팔 아들을 떠올리게 되면서 행복하게 됐다는 이야기와 또 성경 말씀 중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리고 욥기 20장 20절, 그는 마음에 족한 줄을 알지 못하니 그 기뻐하는 것을 하나도 보존치 못하겠고, 라는 말씀입니다. 책을 읽고 난 제 소감은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그리고 책을 단숨에 읽으면서 가장 마음에 와 닿았던 부분이 간절히 원하면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챕터였습니다.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 커질수록 불안과 걱정, 두려움도 자라난다는 부분이었습니다. 제가 공감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지금 온라인 캘리그라피 수업으로 이부 선생님의 빌드업 캐피탈을 듣고 있는데 제 인스타그램의 90% 이상이 캘리그라퍼 분들을 팔로우하는 편이기 때문에 함께 이부 선생님의 글씨 연습한 결과물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잘 쓰고 싶은 제 마음 때문에 다른 사람과 비교하고 늘지 않는 실력에 너무나 슬퍼하고 좌절감을 느끼고 있었기 때문에 이 챕터의 의미를 온전히 이해할 수 있었고 지금은 그때보다 더 유한 마음으로 이번 한 번에 완성될 글씨가 아니야, 계속 공부하고 연습할 텐데 하는 여유 있는 마음으로 하다 보니 제 생각엔 결과물도 선생님의 평가도 더 나아진 것 같습니다. 저 혼자만의 착각일까요? 부자가 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그러려면 갖춰야 할 마음과 행동 방식, 그 비밀스런 이야기를 지금 만나러 가시죠. 부와 행운을 끌어당기는 힘, 더 해빙. 이서윤, 홍주연. 프롤로그. 과연 나도 부자가 될 수 있을까? 그녀는 사람들을 부와 행운의 길로 인도해주는 운명이다. 신문에서 읽은 그 한 구절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나는 창밖으로 눈을 돌렸다. 비행기 날개 아래로 이름 모를 산맥들이
끝도 없이 펼쳐졌다. 나는 행운의 여신이라 불리는 한 여성을 만나기 위해 유럽으로 가는 길이었다. 그곳에서 만나게 될 사람. 그녀는 많은 이에게 행운을 가져다주는 사람으로 알려졌다. 이름은 이서윤. 마음가짐의 대가, 통찰력의 여왕, 비저너리인 치프, 데너리스 타가리엔, 왕자의 게임 여주인공. 모두 그녀에게 붙은 별칭이었다. 매혹적이고 신비로운 분위기의 동양 여성인 서윤을 향해 서양인들은 구루라는 칭호를 붙여 부르곤 했다. 존경하는 정신적 지도자라는 의미를 담아 경애와 믿음의 마음을 전하는 것이다. 서윤이 특별한 삶의 길을 걷게 된 것은 7살 때부터였다. 어린 나이에 동양의 고전을 마스터하고 수만 명의 데이터를 구해 사례 분석까지 마친 그녀는 부자들의 구루로 이름을 알리기 시작했다. 20대에는 서양의 고전을 흡수하며 통찰의 폭을 넓혀갔으며 미국, 유럽 등지를 찾아가 그곳의 스승들과 지혜를 나누었다. 서윤의 명성을 듣고 찾아온 이들은 대기업의 창업주나 주요 기업의 경영인, 대형 투자자 등 상위 0.01%에 속하는 부자들이었다. 그들 사이에 그녀의 이름은 귀하고 비밀스러운 정보였다. 그들은 서윤에게 자문을 구한 뒤 일생일대의 기회를 잡거나 최고의 자리에 오르는 등 인생의 퀸텀 점프를 이루어냈다. 신문 기사에 따르면 서윤의 운명을 가장 처음 알아본 사람은 그녀의 할머니였다. 중국인들을 상대로 포목 사업을 하던 할머니는 사주와 관상을 보는 일에 능했다. 중국 상인들은 거래에 앞서 상대의 사주를 보는 관례가 있었고 그렇게 익힌 운명학으로 손주들의 운을 살펴보던 중 할머니는 깜짝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어린 손녀 서윤이 매우 특별한 운명을 타고난 아이였기 때문이다. 기사에 따르면 할머니는 그때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이 아이는 내가 운을 다루는 공부를 시키겠다. 이 공부를 하면 사람들에게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서윤을 만나게 되면 꼭 묻고 싶은 것이 있었다. 어떻게 해야 부와 행운의 길로 들어설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행복한 부자로 살 수 있을까? 사실 몇 달 전 세상을 떠난 아버지는 나에게 이런 부탁을 남기셨다. 현재를 희생하지 말고 진정한 부자로 살려무나 그 방법을 찾아 너의 삶을 누리렴. 부모로부터 큰 재산을 물려받은 것도 아니고 탁월한 능력을 지닌 것도 아닌 내가 현재를 희생하지 않고 부자가 과연 될 수 있을까? 아버지의 마지막 부탁을 이루어 드릴 수 없을 거라 생각했던 나에게 한 동료가 그 사람이라면 방법을 알 거라 말해주었다. 바로 부자들의 그루 이서윤. 그녀에 대해 알아갈수록 나는 불안한 마음만 커졌다. 정재계 인사들도 만나기 힘든 사람이라는데 나처럼 평범한 사람이 과연 만날 수나 있을까? 수소문에 어렵게 찾아낸 그녀의 행방을 쫓아 비행기에 올랐지만 그녀가 다시 신기루처럼 사라졌으면 어쩌지? 그녀를 만나지 못한다면 나는 어떻게 해야 할까? 잡념을 떨치기 위해 앞좌석에 달린 테이블을 내리고 노트를 펼쳐 그녀에게 질문하고 싶은 것들을 하나씩 써내려갔다. 부자가 되는 방법은 무엇일까? 오늘을 희생하지 않고 현재를 즐기면서도 부자가 될 수 있을까? 부자가 될 수 있다면 언제 어떻게 돈이 들어오기 시작할까? 나처럼 평범한 사람은 어느 정도의 재산을 가질 수 있을까? 과연 나도
부자가 될 수 있을까? 직선적인 질문들을 적으며 노트에 집중하고 있는 사이 비행기가 서서히 고도를 낮추기 시작했다. 순간 본능적인 예감이 들었다. 그녀를 만나고 나면 지금과는 다른 삶이 펼쳐질 것 같아. 아버지는 굴비를 좋아하셨다. 생신 때나 명절 때 가장 드시고 싶은 것이 무엇이냐고 물어보면 늘 똑같은 대답을 하셨다. 굴비라고. 어릴 적 친척집에서 먹어본 짭짤하고 입맛을 당기는 그 감칠맛이 잊히지 않는다는 것이다. 말씀하실 때마다 그 맛이 또 생각나시는지 입맛을 쩝쩝 다시고는 굴비를 천장에 달아놓고 바라보기만 했던 자린고비 이야기를 덧붙이시곤 했다. 그렇게 아끼고 절약해야 한다. 아버지에게 자린고비 이야기는 여전히 절약의 미덕, 그 대명사였다. 이제 그런 이야기는 웃음의 소재일 뿐이라고도 말하고 싶었지만 실제로 아버지는 평생 1,000원 한 장 허투루 쓰지 않으셨기에 차마 토를 달 수 없었다. 굴비를 마음껏 사드셔도 될 돈이 생긴 이후에도 아버지는 스스로 한 번도 굴비를 사지 않으셨다. 아버지가 유년 시절을 보냈던 1950년대는 온 나라가 찢어지게 가난하던 시기였다. 뾰족한 생계수단이 없었던 아버지의 가족은 매일 배를 고르며 끼니를 걱정해야 했다. 징집을 피해 숨어있던 할아버지를 대신해 밖에 나가 음식을 찾는 일은 아버지와 몇 살 더 많은 큰아버지의 몫이었다. 먹을 것을 구하기 위해 어린 형제는 개미처럼 바지런히 돌아다녔다. 밤이 되면 고양이처럼 살금살금 기어나가 곡신나다를 주워왔다. 낮에는 몸집보다 큰 가방을 둘러매고 길거리에서 아이스크림을 팔았다. 쌀겨로 만든 희멀건 죽은 먹어도 허기가 졌다. 아이들이 파는 아이스크림은 팔리는 날보다 팔리지 않는 날이 더 많았다. 녹아버린 아이스크림을 짊어지고 집으로 터덜터덜 걸어가는 날이면 아버지의 눈에서는 눈물부터 나왔다고 한다. 저녁을 굶어야 한다는 사실이 너무나 두려웠기 때문이었다. 돈에 대한 공포와 불안을 느끼게 된 것도 그때부터였다. 어린 아버지에게 가난이란 배고픔과 두려움, 그리고 잠재적인 죽음을 의미했다. 세월이 흘러 끼니를 걱정하지 않는 시절을 맞이하게 된 이후에도 아버지는 입버릇처럼 말씀하곤 했다. 다시 한번 그때처럼 가난해지느니 차라리 죽어버리겠다고. 고통스러운 배고픔의 기억 때문인지 아버지는 평생 허리띠를 졸라매고 살았다. 퇴직 후 충분히 먹고 살 만큼의 돈을 마련한 뒤에도 그 습관은 변하지 않았다. 언제라도 가진 것을 다 잃고 무일푼이 될 수 있다. 돈은 쓰라고 있는 것이 아니다. 저축하라고 있는 것이지. 이 말을 기도문처럼 읊으며 늘 스도승 같은 생활을 하셨다. 세수하고 난 물은 양동이에 모았다가 변김을 내릴 때 썼다. 옷을 사 입는 일은 손에 꼽을 정도였다. 싸구려 벽돌색 잠바 하나로 10년을 넘게 겨울을 났으니 더 말해 무엇하랴. 사실 아버지가 그 옷을 가장 많이 입은 장소는 집이었다. 난방비를 아끼기 위해 그 낡아빠진 잠바로 추위를 견뎌냈기 때문이다. 절약이 몸에 배다 보니 돈이 드는 일은 일절하지 않으셨다. 아침에는 맨손 체조 후 혼자 바둑을 두셨다. 점심은 집 근처 복지관에서 해결했고 오후에는 강변을 산책하셨다. 외출했다 집에 돌아올 때는 빈손으로 오는 법이 없었다. 재활용 수거함이나 이사간 집들을 기웃거려 버려진 옷이나 신발, 가전제품 등을 주워왔다. 그렇게 모인 잡동사니는 방 하나를 가득 채웠고 고물상 같은 그 방은 아버지에게 보물상자가 되었다.
그렇게 평화로운 생활을 보내던 아버지에게 그날은 예고 없이 찾아왔다. 몸무게가 갑자기 줄어서 병원을 찾았다가 청천벽력 같은 말을 들은 것이다. 췌장암입니다. 벌써 많이 진행이 되었네요. 수술은 힘들겠습니다. 아버지가 암이라니 믿기지가 않았다. 어떻게 해야 하지? 뭘 할 수 있을까? 머릿속이 뒤엉키는 와중에 굴비가 떠올랐다. 아버지가 가장 좋아하시는, 그러나 돈을 아끼느라 자주 드시지 못한 그 굴비 말이다. 당장 백화점으로 달려가 진열된 상품 중 가장 좋은 것을 골랐다. 10마리에 30만 원. 나는 앞으로 이걸 몇 번이나 더 보낼 수 있을까? 하지만 그것은 내가 보낸 마지막 굴비였다. 무서운 속도로 자란 암세포가 소화기관을 눌러버렸기 때문이다. 굴비를 받은 지 몇 주가 지나지 않아 아버지는 더 이상 음식을 소화시킬 수 없게 되었다. 암이 발병한 것을 알고도 아버지는 놀라울 정도로 한결같았다. 아끼고 절약해야 한다는 그 오랜 믿음을 고수한 것이다. 여전히 쓰고 난 세숫물은 양동이에 모았고 가장 싼 사진관을 찾아 영정사진을 찍었다. 무엇보다 고집을 부리신 건 암병동에 입원했을 때 6인실에 머무르겠다는 것이었다. 입원비가 하루 10,000원 정도인 그곳에서 아버지는 가족과 편하게 이야기를 나누지도 못했고 TV 채널을 마음대로 고르지도 못했다. 자식 생각도 해달라고 아버지에게 화도 내보고 설득도 해보았지만 아버지에게는 다 쓸데없는 돈 낭비일 뿐이었다. 6인실 침대에 누워 아버지가 잠 못 이루고 근심한 것은 역시 돈 문제였다. 그런데 이번에는 자신의 돈이 아닌 자식들의 돈이 걱정이었다. 너희들이 가난하게 살까봐 두렵다. 내가 이제 너희에게 도움을 줄 수도 없지 않느냐. 얼마나 절약하고 얼마나 저축할지 계획표를 세워와라. 5년, 10년 단위로 자세하게 만들어 가지고 오너라. 병상의 아버지 말씀을 거역할 수가 없었다. 아버지를 안심시키기 위해 수입과 비용을 분석한 뒤 소비를 줄이고 저축을 늘리겠다는 계획표를 완성했다. 침상에 누운 아버지는 종이에 적힌 숫자를 확인한 뒤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가을이 깊어갈수록 아버지의 병세는 점점 악화되었다. 다리와 발은 통통 붓기 시작했고 등은 뼈가 다 보일 정도로 야위어갔다. 갈수록 말수도 줄어들었다. 병실을 찾아갈 때마다 아버지는 구부정하게 허리를 굽히고 앉아 창밖만 내다보고 있었다. 그때 무슨 생각을 그토록 골똘히 하셨는지 몇 주가 지나고서야 알게 되었다. 크리스마스를 앞둔 어느 날이었다. 병원에 있는 아버지로부터 전화가 걸려왔다. 꼭 해야 할 말이 있다는 것이었다. 황급히 달려간 나를 보고 아버지는 손부터 잡으셨다. 이제와 생각해보면 아버지는 그때 어떤 예감을 한 것도 같았다. 나는 부자가 되는 것이 평생 소원이었다. 그래서 아끼기만 했지. 그러나 결국 이루지 못했구나. 돌이켜보면 후회도 된다. 아끼는 것만 생각하느라 행복한 순간순간을 놓친 건 아닌지. 그동안 너에게 절약하라고 했던 말을 이제 모두 거두고 싶구나. 현재를 희생하지 말고 진정한 부자로 살려무나. 그 방법을 찾아 너의 삶을 누리렴. 뭐라고 답해야 할지 몰라 나는 그 자리에서 고개만 끄덕였다. 하지만 며칠 후 점점 의식이 희미해져가는 아버지 옆에서 나는 본능적으로 느낄 수 있었다.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나는 아버지의 손을 붙잡고 온 마음을 담아서 말했다. 아빠, 걱정하지 마세요. 아버지가 말씀하신 대로 제 삶을 누리는 행복한 부자로 살게요. 그 방법을 꼭 찾을게요. 맹세해요. 초점 없이 천장을 바라보는 아버지의 눈에
눈물이 차올랐다. 그리고 할 일을 마쳤다는 듯 아버지는 그날 밤 돌아가셨다. 장례를 치르고 부모님 집에서 유품을 정리하는데 냉동실 구석에서 굴비 5마리가 우르르 쏟아져 나왔다. 꽁꽁 얼어붙은 그 생선을 보는 순간 그동안 참았던 눈물이 왈칵 터져 나왔다. 그토록 좋아하던 굴비를 10마리도 다 드시지 못하다니. 아버지는 누구를 위해, 무엇을 위해 평생 참기만 하신 걸까? 그리고 어떤 생각으로 나에게 진정한 부자가 되는 방법을 찾으라고 하신 걸까? 한참을 울다가 눈물을 훔치며 나는 굳게 결심했다. 나는 아버지처럼 현재를 희생하며 살지 않겠어. 아버지 부탁대로 지금 이 순간을 누리며 행복을 놓치지 않는 부자로 살겠어. 그런 삶을 살기 위해 진정한 부자가 되는 방법을 반드시 찾아내고야 말겠어. 5. 해빙의 비밀. 해빙을 실천하는 방법에 대해 구체적으로 여쭤보고 싶어요. 돈이 있다고 상상하면서 그 기분을 느끼는 건가요? 아니면 내 지갑에 있는 돈을 기쁘게 느끼는 건가요? 서윤이 양 팔꿈치를 감싸 안은 채 몸을 앞으로 기울였다. 홍 기자님, 우리가 느끼고 집중해야 할 것은 바로 이 순간이에요. 해빙은 지금 여기에서 출발해야 해요. 현재 자신에게 있는 돈을 대상으로 삼는 것이 옳아요. 미래형이 아닌 현재 진행형인 셈이죠. 그녀는 이어 물었다. 지금 갖고 있는 것들을 잠시 둘러보세요. 커피, 휴대전화, 가방, 노트북, 그것들을 어떻게 자기 것으로 만드셨죠? 돈을 내고, 잠시 생각해 볼게요. 해빙이란 돈이 있는 걸 느끼고 그 감정에 머무는 거라고 했다. 그렇다면 이 물건들은? 돈이 있어서 샀네요. 이 물건을 살 돈이 있어서요. 맞아요. 지금 마시는 커피를 살 만큼 충분한 돈을 갖고 계시죠. 지금 이 순간. 나는 내 손에 들린 컵을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고급스러운 잔에 담긴 커피 한 잔. 호텔에서 파는 것이니까 꽤 비싸겠지. 한 잔에 $10 정도 할까? 그래도 지금 나는 이걸 살 수 있다. 그것도 내가 번 돈으로. 생각만으로도 기분이 좋아졌다. 비싼 커피가 있음을 상징하는 증표처럼 보이기 시작한 것이다. 그 순간 찜찜했던 불안은 상쾌한 기쁨으로 전환되었다. 말씀만 들어도 기분이 좋아지는데요. 갑자기 부유해진 것 같아요. 스스로가 자랑스럽게 느껴지고요. 서윤이 미소를 지었다. 네, 지금 막 해빙하신 거예요. 놀랄 수밖에 없었다. 왜 지금까지는 이런 감정을 느끼지 못한 걸까? 돌이켜보면 돈을 쓸 때 늘 비슷한 기분에 사로잡히곤 했다. 비싸다. 돈이 아깝다. 이걸 사는 게 맞는지 잘 모르겠다. 과연 사도 될까? 살만한 돈이 없다. 돈에 대해 부정적으로 느꼈던 나 자신을 돌아보는 동안 서윤이 따뜻한 눈빛으로 나를 지켜보고 있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나를 보호해줄 것 같은 눈빛이었다. 나는 세상에서 가장 튼튼한 우산을 쓰고 있는 기분이었다. 그럼 있음에 초점을 맞추고 홍 기자님이 가진 물건들을 다시 한번 둘러보세요. 내가 가진 가방, 옷, 노트북, 화장품 등을 살펴보았다. 서윤과 잠시 대화를 나누었을 뿐 이전과 달라진 것은 없는데 신기하리 많지 느낌이 달랐다. 똑같은 물건들이 이제 풍요를 상징하는 것으로 보이기 시작한 것이다. 기쁨과 감사가 온몸에서 느껴지네? 이것이 바로 해빙의 느낌이구나. 없음에서 있음으로 초점을 옮기자 내 앞에는 전혀 다른 세상이 펼쳐졌다. 같은 물건이 완전히 다르게 보이네요. 나를 격려하는 듯 부드러운 미소를 지어 보인 서윤은 설명을 이어갔다. 전등 스위치를 켠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동안 소비할 때마다 없음의 스위치를 켠 셈이에요.
그 결과 부정적 감정에 빠져들 수밖에 없었던 거죠. 있음의 감정이 들어설 공간은 없고요. 반면 해빙 스위치를 켜자 그에 맞는 긍정적 감정이 자연스럽게 나타난 거랍니다. 이 차이가 만드는 변화를 안다면 놀랄 수밖에 없을 거예요. 서윤의 설명에 계속 귀를 기울였다. 우리는 세상의 어떤 것도 있는 그대로 인식할 수가 없어요. 그저 주의를 기울이는 것에 따라 세상을 인식하죠. 무언가를 원해 본 적 있으시죠? 하얀색 운동화를 예를 들어 보죠. 갑자기 온 세상에 하얀 운동화만 보일 거예요. 마찬가지로 있음에 주의를 기울인다면 홍 기자님을 둘러싼 세계는 다르게 인식될 거예요. 없음의 세상에서 있음의 세상으로요. 그 감정의 파장이 홍 기자님의 세상을 바꿔가죠. 예리한 분석이었다. 늘 쪼들리는 것처럼 느껴졌던 이유가 거기에 있었다. 없음의 렌즈를 통해 세상을 바라본 탓이었다. 생각해보면 나만 그런 것도 아니었다. 직장 동료나 친구들도 늘 같은 불평을 했으니까. 맞벌이로 일하는 동료 하나도 그랬다. 도심에 위치한 아파트에 살면서 두 아이를 사립 유치원에 보내는 그는 누가 봐도 괜찮은 중산층이었다. 그럼에도 그는 늘 돈이 없다고 투덜댔다. 유치원비 내고 베이비시터 월급 주고 세금에 보험료까지 내고 나면 남는 게 하나도 없어. 둘이 벌면 뭐해. 월급은 금세 어디론가 사라지는데. 또 다른 친구의 남편은 돈 많이 벌기로 소문난 변호사였다. 우리는 그녀가 부러워 죽겠는데 막상 그 친구는 불안하단다. 주변에 부자가 너무 많아. 누구는 호화로운 별장을 샀다고 하고 누구는 수억짜리 차를 뽑았다고 해. 퍼스트 클래스를 타고 놀러 가는 친구들도 있고 그 사람들을 보면 나만 돈이 없는 기분이야. 어쩌면 이 세상이 우리에게 결핍을 입력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신문을 읽다 보면 경제 위기는 코앞에 닥친 일이다. SNS에는 온통 명품백이나 좋은 집, 비싼 스포츠카드를 찍어놓은 사진들 뿐이다. 어디를 둘러봐도 모두들 이렇게만 외치는 듯하다. 넌 돈이 없어. 내가 지금 제대로 이해한 것인지 확인하고 싶어 다시 한번 물어보았다. 없음에서 있음으로 렌즈를 바꾸는 방법이 바로 해빙인가요? 네, 맞아요. 사실 렌즈를 바꾼다는 것이 그렇게 만만치 않아요. 지금까지 살면서 단단하게 굳어진 고정관념과 인식을 바꾸는 작업이 그리 쉬울 리 없죠. 그런데 해빙은 지금부터 바로 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작은 것에서 시작할 수 있으며 가장 빠르고 효율적으로 그 렌즈를 바꿀 수 있죠. 매일 돈을 쓸 때마다 해빙을 하고 그 느낌을 바라보고 그 감정을 조금씩 키워가기만 하면 돼요. 17. 감정의 힘. 내 앞에 새로운 문이 열리는 듯 했다. 풍요의 열쇠가 바로 감정이라니 그토록 찾아 헤맸던 파랑새가 내 가슴 속에 있다는 말 아닌가. 그 말은 물려받은 재산이나 천재적 두뇌, 엄청난 기술력이나 뛰어난 아이디어가 없어도 부자가 될 수 있다는 뜻이었다. 나는 흥분을 감추지 못한 채 물어보았다. 어떤 감정을 말씀하시는 건지요? 서윤은 평온하게 커피를 한 모금 마신 뒤 한 단어 한 단어 새기듯 말해주었다. 지금 홍 기자님의 마음속에서 가장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감정이요.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것 같았다. 내가 느끼는 것에 대해 누군가 관심을 보이는 것이 도대체 얼마만인지. 사실 나에게 감정이란 사치스러운 것이었다. 누구는 정글, 누구는 전쟁터라고 말하는 세상이다. 감정이 휘둘릴수록 경쟁에서 더 불리해질 것 같았다. 이런 생각 때문에 마음에서 느껴지는 것들을 일부러 외면했고 그럴수록 내 감정도 점점 로봇처럼 무뎌져 갔다. 이런 내가 낯설게 느껴진 것은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였다. 분명 가슴이 찢어질 듯 아픈데 눈물이 전혀 나오지 않았다.
내 스스로가 놀랄 정도로 침착하기만 했다. 여기까지 생각에 미치자 나는 침울해졌다. 지금껏 감정을 억눌러야 하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아버지를 잃고 나서 슬픔에 빠져들지 못했던 것도 그 때문이었죠. 돌이켜보니 잘못된 믿음이었나 봐요. 서윤이 나를 위로하듯 말했다. 현대를 사는 우리는 생존을 위해 매일 치열한 전투를 벌이고 있어요. 우리는 이성만이 이 세상을 헤쳐나갈 무기라고 세뇌당하고 자신의 감정이 드러나지 못하도록 가면을 쓰죠. 하지만 지금의 상황을 벗어나 더 높은 곳으로 이끌어줄 열쇠는 사실 우리 안에 있어요. 그 답이 바로 감정이거든요. 감정이란 우리가 태어날 때 우주에게 선물 받은 에너지예요. 설명을 듣자 궁금한 것들이 계속 떠올랐다. 제가 감정의 힘에 대해 잘 몰랐었나 봐요. 그건 어떤 원리로 작동되는 것인지요? 내 질문을 예상했다는 듯 서윤은 자세를 고쳐 앉으며 말했다. 양자 물리학에 대해 들어보셨을 거예요. 서윤의 말을 듣고 나중에 이 내용에 대해 추가로 더 공부해 보았다. 일부 양자 물리학자들에 따르면 물질은 견고한 것이 아니라 파동이나 입자로 존재하는 것이다. 물질이란 해당 위치에 그것이 있을 확률일 뿐 그 자리에 고정된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다. 그것이 어디에 어떤 모습으로 존재할지 결정하는 것도 관찰자인 우리 자신이다. 바꿔 말하면 우리가 인식하는 대로 물질이 빚어지고 우리가 마음먹은 대로 눈앞의 세상이 바뀌게 된다. 하지만 서윤과 대화를 나눌 때는 이런 내용을 알기 전이었다. 그래서 그냥 얼버무릴 수밖에 없었다. 용어는 들어봤지만 정확히 무슨 뜻인지는. 서윤은 테이블 위에 놓인 물컵을 살짝 들어 올렸다. 물이 반쯤 담긴 투명한 컵이었다. 홍 기자님, 이 물컵이 과연 여기에 존재할까요? 물컵이 그 자리에 있는 걸로 보이지만요. 그 다음은 점점 자신이 없어져 나도 모르게 목소리가 작아졌다. 기존의 물리학 시각으로 보면 홍 기자님과 컵은 각각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거예요. 서로 영향을 미치지 않죠. 그런데 양자 물리학에서 보면 컵의 위치는 홍 기자님과 깊은 관계가 있어요. 거기에 있다고 인식하기에 존재하는 것일 뿐이거든요. 다른 말로 하면 모든 물질의 위치는 그곳에 존재할 확률적 분포예요. 설명을 되새기며 천천히 짚어보았다. 인식에 따라 변할 수 있다면 생각이 물질을 바꿀 수 있다는 뜻일까요? 잘 이해했다는 듯 서윤은 고개를 끄덕인 후 손을 뻗어 테이블 위에 놓인 쿠키를 집어들었다. 초코칩과 얇은 아몬드가 박힌 과자였다. 홍 기자님, 쿠키 만들어 보셨어요? 나도 한 개를 집어보았다. 구워진 지 얼마 안 되었는지 쿠키가 손 안에서 말랑거렸다. 네, 베이킹 좋아해요. 주말이면 아이와 함께 쿠키를 만들거든요. 과자가 노릇노릇하게 익는 것을 보면 왠지 흐뭇하더라고요. 그럼 지금 쿠키를 만든다고 상상해 보세요. 손으로 직접 주무르는 반죽을 생생하게 느껴보세요. 잠시 눈을 감고 상상해 보았다. 부드러운 밀가루 반죽이 내 손에 만져지는 듯 했다. 반죽을 조금씩 떼내어 아이와 함께 동그라미도 빚고 하트 모양도 만들었다. 깔깔거리며 웃는 소리가 귓가에 퍼지는 듯 했다. 입가에는 저절로 미소가 번져갔다. 내 얼굴을 보고 그녀 역시 흐뭇해하는 표정이었다. 그리고 오케스트라를 이끄는 지휘자처럼 다시 대화를 이끌어갔다. 우리의 미래는 밀가루 반죽과 같아요. 다양한 가능성으로 존재하죠. 우리가 관찰하고 인식하고 느끼는 에너지가 반죽의 모양을 형성하는 거예요. 그리고 완성된 반죽이 굳으면 우리 앞에 현실이 되죠. 다시 말해 쿠키를 어떤 모양으로 빚고 구워낼지는 우리 손에 달려있다는 말이에요.
아, 알겠어요. 그 감정이 바로 해빙이군요. 돈을 가지고 있다는 기쁜 말이에요. 해빙을 하면 풍요로운 세상이 우리 앞에 펼쳐진다는 말씀이시죠? 바로 맞췄어요. 우리는 자신을 둘러싼 세계를 스스로 바꿔갈 수 있어요. 미래를 창조할 수 있는 에너지를 가진 존재니까요. 감정이란 무기의 사용법을 제대로 익히기만 한다면 말이죠. 39. 진정한 나 자신의 목소리를 듣다. 길을 아는 것과 그 길을 걷는 것은 다르다. 매트릭스. 일본에서 돌아와 매트릭스를 다시 찾아보았다. 영화에 나오는 인물들이 모두 나를 향해 이렇게 외치는 것 같았다. 어서 빨리 탈출하라고. 특히 길을 아는 것과 그 길을 걷는 것은 다르다는 대사가 머릿속 깊이 박혔다. 서윤이 이끌어준 덕분에 이제 나는 그 길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다. 남은 것은 그 길을 걷는 것뿐이었다. 마지막 한 발짝을 떼는 것은 오롯이 나의 몫이었다. 매트릭스를 탈출하겠다고 결심했으나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감이 오지 않았다. 그렇다고 초조해하지는 않으려고 했다. 서윤의 말대로 불안은 해빙에 도움이 되지 않는 감정이었기 때문이다. 나는 일본에 다녀오기 전과 마찬가지로 해빙 노트를 쓰며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려고 노력했다. 있음을 느끼고 편안함의 감정에 머무르며 내면의 나에게 집중해 보았다. 변화는 작은 일에서부터 느껴졌다. 세계관이 바뀌었기 때문일까? 먼저 신문기사가 다르게 읽히기 시작했다. 고액 연봉을 포기하고 창업한 사람의 기사를 봤을 때였다. 예전의 나라면 그걸 보고 이렇게 생각했을 것이다. 1년 넘게 고생했는데 아직 회사가 손익분기점에 도달하지 못했다고? 역시 월급 받고 편안하게 사는 게 최고야. 광야로 나가봤자 이렇게 고생만 한다고. 그런데 지금은 같은 기사가 이렇게 이해되었다. 이 사람은 더 이상 매트리스의 에너지를 빨리지 않겠구나. 자신을 가두는 감옥에서 벗어난 거네. 대단하다. 나도 곧 이렇게 될 수 있겠지? 책을 볼 때도 마찬가지였다. 창업가들의 성공담을 읽으며 과거의 나는 이런 생각에 빠지곤 했었다. 이 사람에게는 엄청난 기술력이 있었네. 저 사람한테는 세상을 바꿀 아이디어가 있었고, 이 사업가는 몸이 부서져라 일만 했구나. 역시 성공은 극소수의 전유물이야. 하지만 매트릭스에서 벗어나겠다고 생각하자 같은 내용을 읽고도 전혀 다른 느낌이 들었다. 이 사람도 해빙을 했나 봐. 부자가 되는 미래를 확신하고 진정한 세상으로 나아간 거지. 그래, 나에게도 곧 이런 미래가 찾아올 거야. 더 열심히 해빙을 하며 나 자신에게 집중해야겠다. 솔직히 말하자면 내가 기계의 부속품으로 살아왔다는 것은 새로운 사실이 아니었다. 다만 주어진 상황을 바꿀 용기가 없었을 뿐이었다. 그런데 서윤은 이렇게 말하고 있었다. 벌써 거의 다 왔다고. 이제 한 발짝만 넘어서면 된다고. 그녀의 말대로 조금만, 아주 조금만 더 앞으로 나아가면 될 것 같았다. 그 방법을 알기 위해 나는 해빙에 더 집중하기로 마음먹었다. 불필요한 모임을 취소하고 혼자 있는 시간을 늘리며 내 마음을 자세히 들여다보기 시작한 것이다. 어느 날 밤 나는 해빙 노트를 쓴 다음 인터넷을 검색하는 중이었다. 이런저런 기사를 읽고 있는데 갑자기 인터뷰 하나가 눈에 들어왔다. 그것은 소설가로 성공한 전직 기자에 대한 기사였다. 그 글을 읽는 순간 머릿속에 좋은 아이디어가 떠올랐다. 그래, 이거야. 서윤에게 배운 것을 책으로 써야겠어. 그녀를 직접 만나지 못하는 사람들도 행운의 비밀을 배울 수 있도록. 나는 미국에서 바로 책을 내야겠다고 결심했다. 서윤의 메시지를 한국뿐 아니라 전 세계 독자들에게도 알리고 싶었기 때문이다. 물론 무모한 생각이라는 것은 잘 알고 있었다. 한국에서 성공한 몇몇 책들이 영미권에 소개된 사례는 있지만 이민자가 아닌 한국인이 미국에서 먼저
책을 출간한 경우는 한 번도 접해본 적이 없었다. 게다가 미국은 번역물에 인색한 나라였다. 외국에서 쓰여진 책은 전체의 5% 미만이었다. 책을 한 번도 써보지 않은 내가 한국도 아닌 미국에서 그것도 번역물을 출판하려고 하다니 이건 누가 봐도 불가능에 가까운 생각이었다. 하지만 나는 기계론적 세계관에서 벗어나기로 하지 않았던가. 정답은 남들의 생각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있을 터였다. 그 답을 찾아낼 방법은 해빙. 나는 두 손가락을 들어 올리고 눈을 감은 채 미국에서 책을 출간하는 모습을 떠올려 보았다. 영어로 된 책이 내 눈앞에 그려지자 마음속에 기분 좋은 만족감이 퍼져나갔다. 따뜻한 물 안에서 목욕을 하듯 온몸이 부드럽게 이완되는 느낌도 들었다. 의심할 것 없는 초록불이었다. 나는 편안한 마음으로 미국에 보낼 출판 제안서를 작성하기 시작했다. 며칠 후 제주도로 출장을 가는 길이었다. 비행기 창밖을 내다보며 해빙을 하고 있는데 마음 깊은 곳에서 선명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회사를 그만두자. 이게 무슨 소리지? 회사를 그만두라니? 소속될 곳이 없는 내 인생은 한 번도 상상해 본 적이 없었다. 직장이 사라지면 월급도 사라진다는 이야기가 아닌가. 나는 절레절레 고개를 흔들었다.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잘못 들은 걸 거야. 하지만 마음속의 그 목소리는 점점 더 커져만 갔다. 10,000원 지하철 안에서 힘겹게 출근할 때도, 정신없이 업무를 처리할 때도, 잠든 아이를 보고 있을 때도 그 목소리는 이제 내 몸과 마음 그리고 내 영혼까지도 뒤흔들고 있었다. 나는 스스로에게 물어보았다. 이것이 진정한 나 자신의 목소리일까? 나의 무의식이 행운의 길을 알려주고 있는 걸까? 질문에 답을 주듯 마음속 목소리가 또렷하게 대답했다. 맞아. 이건 너의 내면이 알려주는 신호야. 이제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찾았잖아. 더 이상 매트리스에 에너지를 빼앗길 필요가 없어. 사실 내 직장 생활은 탄탄대로였다. 외국계 회사에서 대외 협력이사로 일하던 나는 나름 잘 나가는 회사원이었다. 상사로부터는 좋은 평가를 받았고 동료들과도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으며 연봉도 지난해보다 15%나 인상된 상태였다. 이대로 간다면 당분간 잘릴 걱정 따위는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았다. 그런데 사표를 내겠다니 주변 사람들이 반대하는 것도 당연한 일이었다. 회사 동료 하나는 이렇게 충고했다. 경기가 이런데 퇴직하고 책을 쓰겠다고요? 그건 무모한 생각이에요. 한 해에 출판되는 책이 얼마나 많은데 그냥 취미 삼아 주말에나 쓰세요. 나에게 이렇게 말해주는 친구도 있었다. 우리 나이에 하고 싶은 걸 하면서 사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 섣불리 모험에 나섰다가는 경력만 단절되고 다시 일 구하기도 어려울지 몰라. 허황된 꿈 그만 꾸고 당장 정신 차려.